재테크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 2015년 독일 뀼른의 한 김나지움에 다니는 나이나 K라는 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독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나는 곧 18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 집세, 보험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시를 분석하는 데 능합니다. 그것도 4개국 언어로요.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배우지만 아무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조만간 졸업시험을 치르고 나면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나이나 K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으며 독일 전역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독일 정부까지 움직이게 했고 결국 11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생활금융 과목을 개설하게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사회탐구 9개 과목 중 경제 과목이 있지만 응시자 중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랍고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경제 과목이 어렵다는 이유가 크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 역사의 뿌리 깊은 의식인 산농공상의 문화도 잠재돼 있다고 본다. 산농공상이란 선비, 농민, 장인, 상인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의 유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신분제도로 선비가 제일 위의 계급이고 그 다음이 농민, 장인 순이고 맨 아래 계급에 상인이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상인은 가장 천하고 낮은 계급에 속한다. 지금은 그러한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잔재는 남아있는 것 같다. 상인을 장사치, 장사꾼이라 낮춰 부르며 무시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돈을 밝히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본임에도 많은 이들이 나이나 K처럼 돈과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채 어른이 된다. 그런데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해 돈을 벌면서 마주하는 현실은 가혹하기 그지없다.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어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전셋집 구할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십만 원이 드는 월세는 비싸서 감당이 안 된다. 결혼식을 올리는 데만 최소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연인이 생기기도 전에 막막한 마음부터 느껴진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250만 원 남짓되는 월급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고 3, 4년 뒤의 삶도 그다지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초조해지고 불안이 엄습해온다. 언젠가 내가 그렇게 낙담하는 날이 온다면 나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두려워하지도 막막해하지도 말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부하면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고. 혹시 72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봤니?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140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자 수학학자였던 루카 파치올리는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법칙을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금리가 2%일 때는 72 나누기 1을 한 36년이 필요하고 금리가 3%이면 72 나누기 3을 한 24년이 필요하다. 왼쪽의 표에 따르면 내가 만약 재테크를 하지 않고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현행 예금 금리는 3%이므로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려면 24년이 걸린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같은 1,000만 원을 재테크해서 10%의 수익률을 올리면 7.2년으로 무려 16.8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복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세계의 8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은 복리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는 되레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복리란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볼까? 1,000만 원에 10%의 이자가 붙으면 1년 후엔 1,1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이자까지 합산된 1,100만 원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복리이다. 1,100만 원을 10%의 수익률이 나는 곳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1년 후에는 1,210만 원, 2년 후에는 1,331만 원, 8년 후에는 2,360만 원이 된다. 더 나아가 매년 1,000만 원씩 적금을 들어 10%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는 1,000만 원에 대해 10% 이자가 붙어 1,100만 원이 되지만 2년 차에는 2,310만 원, 3년 차에는 3,641만 원, 10년 차 때는 무려 1억 6,431만 원이 된다. 위의 표를 보면 해가 갈수록 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뒤에도 그냥 1,000만 원이지만 그 돈을 복리를 이용해서 잘 굴리면 1억 6,431만 원까지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내가 너에게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는 대신 10%짜리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복리의 도움을 받아 깜짝 놀랄 만한 돈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 월급이 적어 속상하다고 한탄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는 벌써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 부자가 되는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해라. 그리고 종잣돈이 클수록 복리의 마법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300만 원으로 2배를 불리면 600만 원이 되지만 1,000만 원으로 2배를 불리면 2,000만 원이 된다. 재테크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나는 애널리스트이고 주식시장 분석만 20년 넘게 해왔지만 늘 돈을 벌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너희 돌잔치 축하금을 베트남 펀드에 넣은 것이었다. 2008년에는 지금과 달리 미국 같은 선진국 주식보다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주식이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넥스트 차이나라고 불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나라였다. 그렇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내 돌잔치 축하금 전액을 베트남 펀드에 넣었다. 내가 나중에 커서 내 이름으로 된 증권 통장을 받아들고 엄청나게 불어난 베트남 펀드 투자금에 환호하며 엄마 사랑해라고 애교를 부리는 상상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실패였다. 몇 개월 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신흥국들은 일제히 큰 타격을 입었고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각종 금융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더욱 악영향을 받았다. 그때 나는 갓 30을 넘긴 나이였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펀드에 별 생각 없이 돈을 넣었고 심지어 내 돌잔치 축하금 전액을 다 넣는 바람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드에 넣는 거니까 주식보다는 안전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축하금 일부만 넣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 돈을 다 베트남 펀드에 쏟아부었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대신 말도 안 되는 장밋빛 환상을 그렸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돈을 다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정말이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만큼 창피했다.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통 돈을 벌 생각만 한다. 그것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로 손해를 보면 충격에 빠진다. 투자한 돈이 클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2달 정도만 기다리면 상황이 바뀌어 잃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식 그래프 곡선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절망이 오기 시작한다. 반년쯤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나면 원금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래서 다행히 원금이 회복되면 얼른 돈을 찾은 다음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런데 몇 달 뒤 주식시장이 좋아져 내가 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 빼지 말걸. 괜히 뺐나 싶어진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또다시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주위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거봐, 내 선택이 맞았다니까. 역시 안 하는 게 나아 하며 확신을 하게 된다. 시장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손실이 나도 절대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고 또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돈을 번다.
나는 몇 번 해보다 돈을 잃고 주식시장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 중 대부분이 남들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다시 시장으로 온다는 데 있다. 당연히 그 시장에는 좋은 물건이 남아있을 리 없다. 좋은 물건은 이미 남들이 다 쓸어가 버린 탓이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물건을 허겁지겁 고르게 된다. 결국 또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 절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쩌다 펀드나 주식으로 100만 원을 잃었다고 치자.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법은 다시는 펀드나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돈을 불릴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은행 예적금만 해서는 돈을 불리기는커녕 앞서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나 주식은 위험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험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 돈으로 코스피 탑 10에 있는 대기업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배터리 관련 기업만 모아놓은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면 돈을 더 주는 ETF 펀드를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돈을 한꺼번에 어느 하나에 투자하지 않고 3등분해서 투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3달 뒤 50만 원을 잃었다고 해보자. 물론 속은 쓰리겠지만 그것으로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내 돈이 주식시장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본 경험과 관련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경험이 내 안에 남는다. 주식 관련 용어와도 친숙해져서 관련 뉴스가 저절로 궁금해지기도 한다. 작은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2천만 원을 남들이 좋다길래 한 기업에 넣는다고 해보자. 설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될까 싶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문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되어 1,000만 원을 잃게 되면 심리적인 타격이 커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게 된다. 게다가 아무리 후회해도 잃어버린 1,000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며 적은 돈으로 시작해야 한다. 옷을 잘 입는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으면 일단 옷을 많이 사서 입어봐야 한다.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직접 입어봐야지만 너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한두 개 옷을 샀는데 그게 성공할 확률은 100개의 옷을 사서 입어본 사람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에게 처음부터 명품 옷을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다. 어쩌다 비싼 명품 옷을 샀는데 그게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자연히 안 입게 되고 그러면 속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가의 옷을 많이 입어보고 그 중에서 너의 스타일을 찾게 되면 같은 명품 옷을 사도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다양한 경험으로 높아진 너의 안목이 너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재테크 초보자들이 하는 것처럼 돈만 날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천히 소액으로 경험을 늘려나가면 실패도 하겠지만 성공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기르게 되고 점차 너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경험을 늘려나가면서 돈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만 한다.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번에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너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든 배울 때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은 수업료를 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투자를 할 때 가장 최소한의 수업료를 치르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소액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투자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40살 넘어 부지런히 모아둔 5천만 원을 덜컥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을 수 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돈을 잃더라도 40 넘어 큰 돈을 잃게 되면 복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치러야 할 수업료가 그만큼 비싸고 무거워지는 것이다. 다행히 너에게는 40이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 50만 원을 잃는 것이 가장 싼 수업료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 경험을 쌓아 나가라.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투자 시장을 떠나지 마라. 시장에 좋은 물건이 많이 있을 때는 바로 남들이 떠날 때다.